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계좌가 무너져 내린 분들 많으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멘탈 관리가 어려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얼마나 견뎌야 이 고통이 끝날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절벽의 시기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3개가 있습니다. 1997년에는 기업의 확장이 끝나고 구조조정의 절벽이 찾아왔고, 2008년에는 수출 호황이 끝나고 유동성의 절벽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무너졌었죠.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다 증시를 폭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7월의 증시 하락이 그때와 비슷한 정도라면 믿겨지시나요? 역대 코스피 월간 하락률 순위를 보면 1위는 IMF 외환위기로 한 달간 27% 하락했고, 2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23.1%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2% 하락하면서 역대 3위를 차지했는데요. 반도체 급락이 과거 역대급 경제 위기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깊을 수 있지만 그 하락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체크해보면 현재 38.6%로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이 하락이 나왔고, 우리의 계좌도 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 증시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마이너스 50% 넘는 하락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내 계좌는 플러스로 전환되느냐죠. 과거에 급락했다가 회복되는 시기가 얼마인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하락이 꽤 길었죠. 1998년까지 71.6%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199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385일이 걸렸습니다. 시장 회복하는 데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파산한 기업도 꽤 많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를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57일 만에 36% 하락했습니다. 3월에 저점을 찍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38일 걸렸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경향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자금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증시의 반응 속도도 함께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를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격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고점에서는 38%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때처럼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라 상승하는데 굴곡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1997년처럼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년 넘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는 더 좋을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친 사람은 우리 개인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고 있죠. 숫자에 무감각해지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보면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개를 빠져나가는 길은 거대한 한 번의 결단 안에 있지 않았다. 작은 걸음들의 연속 속에 있었다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투자에 접목해보니 너무나 맞는 말이었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큰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전략 매도를 한다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계좌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반대로 빠른 회복을 위해선 목돈을 한 번에 투입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런 상황에는 한 번에 큰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나는 방향성을 잘 맞춘다, 한 번의 결정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7월에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방향성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양쪽으로 갈아타며 투자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 날에는 레버리지, 짝수 날에는 인버스를 투자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투자했는데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통장 잔고가 79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92%죠. 처참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는 수익률이 349%로 대단합니다. 총 자산은 4,495만 원이 됐는데요. 이것을 생각하고 방향성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면만 보면 그렇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92%가 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에 사례로 봤듯이 잘하면 349%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92%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넣는 게 맞을까요? 매일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 300만 원을 넣는 게 맞을까요? 저라면 룰렛을 돌리는 투자에 제 피땀 눈물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로또 하듯이 만 원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삶이 휘청거릴 정도의 자금으로 이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기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 2달 동안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모두 다 손실 중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464만 원이고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644만 원이 됩니다. 희한하죠? 이런 상품들은 위아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손실나는 구조입니다. 최근 2달이 그런 시장이었죠. 어느 방향에 투자해도 실패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과 인버스 SOXX 둘 다 2달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폭이 좀 작죠. 최근에 반등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도 어느 방향에 투자했든 실패한 거죠. 레버리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지만 레버리지는 정말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 폭락장에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무턱대고 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음을 계속 걸어가며 안개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단계별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때 25% 매수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25% 매수하고 HBM4 생산 효율이 올라가면 또 25%를 매수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좋을 때도 매수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잡고 대응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잡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단계별 비중 확대는 당연히 미래 전망이 좋은 기업이어야겠죠. 그래야 지수가 V자 반등할 때 더 크게 오르게 됩니다. 2020년 투자하고 계셨다면 그때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다들 반등할 때 내 계좌만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모두 하락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어떻게 재구성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2020년에 워런 버핏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버핏은 항공주를 전량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버크셔 주가가 하락하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자사주 매입을 늘렸죠. 저렴해진 기업 중에서는 도미니언 가스 인프라를 인수했고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절벽과 그 이후의 시장 변화를 보면 1997년에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제조업이 시장을 장악했고 2008년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죠. 그리고 2026년 지금은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을 보면 힌트가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CEO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를 자기네 회사에 더 할당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반도체에 몰빵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야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도체의 반대편을 생각해보면 AI 주도 산업 전환이 걱정된다면 헬스케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악화가 고민된다면 금융주, 경제 위기급 폭락이 불안하면 금과 현금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장주에 오래 투자하려면 해지 상품을 함께 들고 있어야 불안한 마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와 금융주는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포트의 양쪽을 담고 있었다면 반도체 하락에 손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한 금융주를 일부 익절하고 반도체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읽고 투자에 접목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는 투자서처럼 읽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피하고 작은 걸음을 계속 내딛고 절벽 이후의 삶을 재구성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커브드콜 상품들도 크게 하락했죠. 7월 말 기준으로 배당금을 삭감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커브드콜로 배당을 받으며 은퇴했는데 다시 취업하면 안 되겠죠. 배당으로 은퇴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요? 올해 초 통계청에서 2024년 임금 근로자 소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균 소득은 375만 원이고 중위 소득은 288만 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중위 소득이죠. 전년보다 10만 원 많아져서 288만 원이 됐는데요. 즉 평균적으로 월 3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소비하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 300만 원을 월급이 아니라 배당으로 채우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배당률 4%인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면 9억 원이 있어야 되고 배당률 12%인 커버드콜에 투자하면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커버드콜에 투자하면 필요한 자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죠. 이래서 커버드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국내 상장된 커브드콜 상품 중에서 자산 규모 탑5는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콜의 자산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5조 원이 넘죠. 요즘에는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2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커브드콜에 투자했는데 7월 말에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 보고 깜짝 놀라셨죠?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도 함께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고 누가 더 줄었는지 알아야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겠죠? 대표 상품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코덱스 상품을 보면 28,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어느새 만원이 빠졌죠. 30% 이상 하락한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배당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6월에 한 주당 배당금이 249원이었고 7월에는 230원입니다. 배당금은 7.7% 감소했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1월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7개월 동안 1,418만 원의 배당금을 챙겼고 월 평균 배당금은 20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상품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거의 비슷하죠. 28,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8,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30% 이상 조정받은 상태인데요. 배당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6월 배당금이 한 주당 418원이었는데 7월에는 270원이 됐습니다. 배당금 하락률이 무려 35.3%나 빠진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1억 원을 1월부터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2,107만 원입니다. 앞에서 본 코덱스 상품보다 배당금을 689만 원 더 받은 거죠. 월평균 배당금도 301만 원으로 꽤 높습니다. 이 상품은 변동성이 큰 만큼 배당도 줄 때 크게 주고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합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상품을 정리해보면 우선 7월에 배당 하락률은 코덱스가 7.7%로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타이거가 더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목표 배당률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배당이 다르니까 활용하는 재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덱스는 코스피 200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타이거는 거기에 매매 차익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잘하면 배당을 주고 덜하면 덜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덱스의 분배락일은 7월 14일이었고 타이거의 분배락일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즉 타이거가 더 하락한 증시를 반영해서 배당을 측정했다는 거죠. 코덱스는 다음 달 배당금까지 확인해야지 정확한 하락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무위험 이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해 4에서 5%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산이 많다면 커브드콜이 아니라 이런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버핏도 처음에는 성장주에 투자해서 자산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초단기 채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도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계산기를 들어 월 3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커브드콜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는 커브드콜과 함께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커브드콜로 월 300만 원을 만들고 은퇴하면 왜 위험한지 보겠습니다. 7월의 하락을 통해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커브드콜로 월 300만 원을 만들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배당이 줄어들까 두렵고 주가 하락에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1년, 2년 생활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서 월 300만 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 커브드콜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요. 앞에서 7월 하락률을 봤을 때 커브드콜에만 투자했다면 작게는 마이너스 7%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35%의 배당금이 삭감됩니다. 배당 축소를 줄이기 위해서 배당 성장 ETF를 함께 담으면 좋은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커버도콜을 절반씩 투자하면 지금의 하락률을 약 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배당의 경우 매년 배당금이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 전에 꼭 계산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나의 생활비입니다. 3개월 정도 소비를 측정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게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30% 하락한 21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커버도콜만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30%를 오롯이 내가 감내해야겠죠. 참고로 커버도콜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한다면 원금이 높겠지만 이런 하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1분기 소비 지출을 보면 전체 평균이 310만 원입니다. 내가 얼마 쓸지 감이 잘 안 온다면 평균이 310만 원인 걸 감안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각형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투자도 모든 면을 완벽히 채울 수가 없죠. 커브도콜도 높은 배당 대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당 변동성과 주가 불안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나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최대한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커브도콜 투자 전에 꼭 점검해야 될 항목 4가지를 공유드립니다. 월 300만원 배당 받으며 은퇴를 꿈꿨는데 다시 취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자에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방향이든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을 늘리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커브도콜에 100% 의존한 현금 흐름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좋은 책을 발견해서 밑줄 치며 재밌게 읽고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제목처럼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책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안개, 절벽, 그리고 내면의 불꽃을 찾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제 훌륭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훌륭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버핏이 코카콜라, 애플 그리고 구글을 찾았듯이 우리도 오랫동안 훌륭할 기업을 찾아야겠습니다.